여보, 여보. 새벽에 춘배의 차가운 몸을 발견한 명자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장례식장에서 시동생 태수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형수, 형 밑괴 있는 거 아시죠?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빚. 무슨 빚말인가? 하지만 춘배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은행 직원이 계좌를 조회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시가로 현재 약 200억 원입니다. 오늘 금빛 극장 막 올리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건강과 행복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오명자는 눈을 뜹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춘배를 살짝 돌아보며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몇 해 전 쓰러진 이후로 춘배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자.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물에 얼굴을 대충 씻고 머리를 빗어 뒤로 넘긴 뒤 고무줄로 묶어버립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미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침 준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온 용기에 담고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하나하나가 명자의 손맛이 배인 정성입니다. 여보, 나 가게 나간다. 춘배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코 고는 소리뿐입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리죠. 새벽 5시 30분 동네 시장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명자의 반찬 가게입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평상 하나에 파라솔 하나가 전부지만 이곳이 명자에게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면 명자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명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과일장수 박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명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사실 명자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춘배의 병원비, 가게 임대료,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은 늘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오전 10시쯤 명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춘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라디오가 춘배의 유일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명자가 상을 차려놓고 부르면 춘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고생했다. 명자야 하며 어깨라도 주물러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력도 없어 보입니다. 명자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춘배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며 춘배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세요? 돈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까. 춘배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확신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저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려는 말로만 받아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춘배가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보, 현실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잖아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지친 속내가 묻어납니다. 실제로 며칠 전 임대료 독촉장이 날아왔고 병원에서도 치료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통보해 왔거든요. 하지만 춘배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라, 명자야. 정말로
그날 오후 명자는 다시 가게로 나갑니다. 저녁 때까지 장사를 해봐야 겨우 하루벌이가 될까 말까 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명자에게는 소중한 위안이 되거든요. 해가 지고 가게 정리를 마친 명자가 집으로 돌아오니 춘배는 또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인 모양입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춘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어깨가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자는 가계부를 들여다봅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마이너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옆에서 춘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자는 가계부를 덮고 조용히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게 명자의 삶입니다. 고단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4시 반에 눈을 떴는데 옆에서 춘배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돌아보니 춘배가 차가운 몸으로 누워 있었죠. 여보, 여보. 명자의 절규가 새벽 정적을 가릅니다. 하지만 춘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동네 전체를 깨웠죠. 언제부터 의식을 없으셨나요? 구급요원이 물어봤지만 명자는 제대로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명자는 춘배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온 순간 명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유족분, 고인께서 평소 심장병력이 있으셨나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배가 쓰러진 후로는 병원을 다녔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인께서 최근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배가 걱정 말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더욱 쏟아졌죠. 명자는 춘배의 시신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춘배의 빈소는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시동생 박태수 정도뿐이고 동네 사람들과 시장 상인 몇 명이 조문을 와줬을 뿐입니다. 명자는 상주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 놓인 춘배의 영정사진이 명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요. 살아내야지요. 동네 아줌마들이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명자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춘배가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명자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드셔야 해요. 시장에서 옆 가게를 하는 박 씨 아저씨가 죽을 가져다 주었지만 명자는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조용한 시간에 박태수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위로보다는 어떤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형수, 정말 안 됐습니다. 형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고마워요, 서방님.
이렇게 와줘서. 명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태수에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 혹시 형이 빚이 있는 거 아시나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빚? 무슨 빚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형수는 정말 모르셨나 보네요. 형이 몇 년 전부터 이런저런 데서 돈을 빌렸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생활비도 부족해서요. 태수의 말에 명자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빚을 졌다는 겁니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얼마나 되는데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빌린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카드비까지 합치면 더 클 수도 있고요. 명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천만 원이라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형이 제게 몇 번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나중에는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빌렸나 봅니다. 태수의 설명을 들으니 명자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춘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형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혹시 형이 뭔가 돈 될 만한 걸 숨겨놓은 건 없나요?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라도?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배가 무슨 돈을 숨겨놨겠습니까? 매일 생활비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거 큰일이네요. 채권자들이 곧 찾아올 텐데 형수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태수의 말은 명자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였죠. 그래도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형수가 너무 힘드실 테니까요.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명자의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다가 빚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춘배가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보니 눈물이 또 흘러내립니다. 빈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어서 정말 조용했죠. 며칠이 지나서야 명자는 춘배의 유품을 정리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양복들을 꺼내는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춘배가 젊었을 때 즐겨 입던 검은색 양복, 결혼식 때 입었던 회색 양복, 회사 다닐 때 입던 남색 양복까지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이제 이런 옷들도 필요 없겠구나. 명자는 한 벌씩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양복 주머니를 뒤지던 중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집니다. 꺼내보니 작은 열쇠였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오래된 열쇠에는 춘배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금고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열쇠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이 금고를 가지고 있었나?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금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의아해하면서도 열쇠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춘배가 남긴 마지막 흔적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열쇠와 태수가 말한 빚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열쇠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명자는 여전히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죠. 혹시나 해서 동네 열쇠 수리점에 가져가 봤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금고 열쇠는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개인용 소형 금고 같은데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명자는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춘배가 남긴 마지막 단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다시 한번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찬장 뒤, 침실 서랍장 아래, 심지어 화장실 변기 뒤까지. 하지만 금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겨놨을까? 명자는 한숨을 쉬며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다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옷장 맨 아래 부분이 다른 곳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명자는 무릎을 꿇고 옷장 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고 옷장을 옆으로 밀어보니 그 뒤에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명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 앞면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고 크기로 봐서는 춘배가 남긴 열쇠와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상자에 꽂았습니다. 딸깍. 열쇠가 돌아가면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은행 통장 몇 건과 붉은 인감 도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먼저 통장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자신도 아는 은행이었지만 계좌번호가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춘배 명의의 통장들이었지만 명자는 이런 통장들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통장들을 숨겨뒀다고? 명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 계좌가 있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봉투 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춘배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이 통장들과 여기 적힌 주식 계좌, 이건 모두 내 몫이야. 내가 평생 모아둔 거야.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준비해뒀어. 걱정하지 말고 잘 써라. 편지 아래에는 주식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주식을, 그것도 비밀로.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돈 걱정을 하던 춘배가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주식까지 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한 명자는 직원에게 통장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통장들을 받아 컴퓨터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적금인데 만기가 작년에 지났네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두 번째 통장도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예금 계좌였는데 여기에도 3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편지에 적힌 주식 계좌도 확인해 주세요. 명자가 편지에 적힌 계좌 번호를 알려주자 직원은 증권 시스템으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점점 놀라운 빛으로 변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이거 맞나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더니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 있는 주식들, 현재 시가로 약 200억 원입니다.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억? 그 많은 돈이 춘배 명의의 계좌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직원은 몇 번 더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춘배가 보유한 주식들이 현재 시가로 정확히 200억 원어치였습니다. 주로 어떤 주식들인가요? 대부분 대기업 주식들이네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주식들을 매입한 시기를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으신 것 같아요. 명자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춘배가 10여 년 동안 비밀리에 주식을 사모았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을? 고객님, 혹시 이 계좌 관리를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직원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확인만 하고 갈게요. 며칠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명자는 서류들을 챙겨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수가 말한 빚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춘배에게는 이런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춘배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자신에게는 숨겼을까요? 왜 매일 돈 걱정을 하는 척 했을까요? 은행을 나선 명자는 벤치에 앉아 춘배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준비해뒀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춘배가 자신 몰래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들어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왜 살아생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명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도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명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춘배의 비밀 계좌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자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지 채 10분도 안 되어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명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읽기 어려웠죠. 박춘배 씨 부인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제 소개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남자는 명자의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명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눈빛이 워낙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흉터 하나가 있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박춘배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유감이네요. 남자의 말에는 전혀 유감스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만 들었죠. 그런데 부인께서 오늘 은행에 다녀오셨더군요. 혹시 박춘배 씨가 남긴 계좌를 확인하러 가신 건가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이 은행에 갔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건 당신이 상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체 누구세요? 저요? 춘배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 아무 데서나 쓰면 안 됩니다. 춘배 씨도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인데 왜 제가 쓰면 안 돼요? 명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시는군요. 춘배 씨가 끝까지 숨기셨나 보네. 남자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춘배의 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그 돈에는 손대지 마세요. 춘배 씨처럼 곤란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에요. 곤란한 일이요? 무슨 소리세요? 춘배 씨 죽음이 정말 자연사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자의 말에 명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춘배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현명하신 분이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명함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연락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 돈에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남자가 떠난 후 명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도 없었죠. 명함을 보니 김대석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고 회사명이나 직책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춘배가 남긴 200억이 정말 깨끗한 돈일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한 춘배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뭘까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혹시 누군가가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가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박태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죠. 형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형이 뭔가 돈 될 만한 걸 숨겨놨던 거 없나요? 누군가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에게도 누군가가 접근했다는 뜻이었죠. 누가 물어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형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특히 형이 돈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계속 물어보고 태수의 말을 들으니 명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춘배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형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세요? 형이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수에게 금고와 계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럼 이상하네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명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형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태수가 떠난 후 명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태수의 말투와 표정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마치 명자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또 다른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박춘배 씨 부인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명자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춘배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춘배 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서류요? 네,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춘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 숨겨뒀는지 아시나요? 명자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최근에 은행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명자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왜 춘배의 돈과 서류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명자는 간신히 그 말을 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인, 오래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금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춘배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일까요? 춘배는 도대체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명자는 밤새 춘배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평생 모아둔 거야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정말로 평생에 걸쳐 모은 정당한 돈일까요? 다음 날 새벽 명자는 다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였죠. 통장들과 편지 말고 다른 건 없을까 하고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금고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명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보다 훨씬 얇았지만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복사본과 춘배에 잡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본 명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야, 만약 이 편지까지 읽게 된다면 상황이 심각해진 거겠지. 사실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 돈이 내가 평생 모은 게 아니야. 이건 회사 비자금이야.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너야. 이 돈은 깨끗하지 않은 돈이야야. 미안하다, 명자야. 명자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비자금? 춘배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단 말인가요? 명자는 다른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회계장부 복사본과 거래 내역서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서류들을 급히 봉투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수? 박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카페에서 만났던 검은 양복의 남자와 낯선 사내 둘이 함께 들어왔죠. 서방님, 갑자기 왜 이래요? 어떻게 들어온 거죠? 형수, 집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형 장례 때 받은 거. 태수의 말에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장례 치를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 당장 내놔요. 검은 양복 남자가 명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이게 뭔데요? 왜 제가 내줘야 해요? 춘배 씨가 가져간 회사 기밀 서류입니다. 원래 회사 것이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하죠. 남자의 말에 명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춘배가 정말 회사 서류를 훔쳤다는 말인가요? 형수, 그냥 주세요. 어차피 형수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태수도 명자를 설득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태수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온 것도 그렇고 갑자기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싫어요. 이건 제 남편이 남긴 거예요. 형수,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형이 죽은 것도 이 서류 때문이라고요. 태수의 말에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배가 죽은 게 이 서류 때문이라니요? 무슨 소리야, 그게? 형이 이 서류들을 가지고 회사를 협박하려 했어요. 그래서 태수가 말을 흐리는 사이 검은 양복 남자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말씀드리죠. 춘배 씨는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이 서류들 때문에 제거된 거예요. 명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춘배가 살해당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야.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었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방법이 없는 줄 아세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남자의 차가운 말에 명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정말로 춘배가 살해당한 거였다니. 그 서류만 조용히 넘겨주시면 부인도 박춘배 씨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자신까지 위협하다니. 명자는 봉투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싫어. 절대 안 줘. 그 순간 태수와 사내들이 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자는 필사적으로 봉투를 지키려 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달라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봉투가 찢어지면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자는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사내들은 개의치 않고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 찾았나? 네,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는 서류들을 확인한 후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약속대로 네 빚은 우리가 처리해 줄게. 태수는 쓰러진 명자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나도 살아야죠. 명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빚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은 거였죠. 박춘배 씨 통장들도 가져가야겠네. 네, 여기 있습니다. 태수는 금고에서 통장들까지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막으려 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박춘배 씨 일은 이걸로 정리되는 거야. 검은 양복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명자는 피 흘리는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춘배를 불렀습니다. 춘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명자는 마지막으로 춘배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포기하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명자가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옆에서는 낯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돌아오면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최영딸이라고 합니다. 춘배와 오래된 친구였어요. 집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최영달. 명자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춘배가 가끔 언급했던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죠. 제 집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열려 있더군요. 지나가다 보니 이상해서 들어가 봤는데 부인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최영딸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태수와 그 사람들이 떠난 후 문을 열어둔 채로 간 모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진탕은 아니고 가벼운 외상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될 거라고 합니다. 명자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금고 안의 서류들과 통장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영달 씨, 제 집에 혹시 서류나 통장 같은 게 남아있던가요? 최영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이 많이 어수선했는데 바닥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만 몇 개 있더군요. 그리고 옷장 뒤에 작은 금고가 열려 있었는데 안은 비어 있었어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춘배가 남긴 마지막 유산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시동생 태수의 배신으로 말입니다. 도둑이 아니에요. 시동생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와서 모든 걸 가져갔어요. 명자는 울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최영딸에게 털어놨습니다. 태수의 배신, 검은 양복 남자들의 협박, 그리고 춘배가 남긴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영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명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말을 마치자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영달 씨도 아셨어요? 춘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거든요. 최영딸은 의자를 끌어당기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춘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대학 동기였는데 졸업 후에 각자 다른 길을 걸었죠. 저는 변호사가 됐고 춘배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명자는 춘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면을 알게 됐습니다. 춘배가 다닌 회사는 꽤 큰 건설회사였어요. 춘배는 거기서 회계 일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일들이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건설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뒷돈, 세금 포탈을 위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하청업체들에게서 빼돌린 돈들까지. 춘배는 회계 담당이었으니까 그런 돈의 흐름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명자는 춘배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비자금이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춘배도 모른 척 하려 했어요. 가족도 있고 생계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그 돈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대요. 최영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춘배는 그 돈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돈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의 보상금, 부실공사 피해자들의 배상금, 그리고 각종 사기로 피해를 본 서민들의 돈이었어요. 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춘배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춘배는 결심했어요. 그 돈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춘배는 정말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어요. 회계 담당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그 돈들을 빼내기 시작했죠. 물론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최영딸은 춘배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춘배는 먼저 피해자들의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계산했죠. 그런 다음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돈들을 나누어 보관했어요. 그게 제가 발견한 통장들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식으로도 운용했는데 그건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으로만 보관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명자는 이제야 춘배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켰어요?
회사도 바보가 아니니까 결국 눈치챘죠. 장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됐거든요. 춘배는 최대한 교묘하게 했지만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최영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춘배는 들키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그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춘배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돌려놓으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만 있게 된 거군요. 네, 춘배는 몸을 숨기면서 그 돈들을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명자는 춘배가 걱정 말라고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춘배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저는 정말 자연사였는지 의심스러워요. 최영달의 말에 명자는 오싹해졌습니다. 춘배는 건강했어요. 물론 몇 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지만 그 후로는 꾸준히 관리를 했거든요. 정기검진도 받고 약도 챙겨 먹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명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춘배가 정말로 살해당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그 사람들이 돈도 서류도 다 가져갔는데. 최영달은 잠시 생각하더니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춘배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곳에도 뭔가 준비해뒀을 거예요. 병원에서 이틀을 더 지낸 명자는 최영달과 함께 퇴원했습니다. 머리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영달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 혹시 춘배가 다른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뭔가 숨겨뒀을 수도 있고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춘배가 예전에 은행 대여금고를 빌린다고 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해야 한다면서요. 어느 은행이었나요? 시내 국민은행이었을 거예요. 춘배가 주로 거기서 거래했거든요. 명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춘배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대여금고에 숨겨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자와 최영달은 함께 국민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춘배의 대여금고 이용 내역을 문의했더니 정말로 3년 전부터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시니까 사망 진단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금고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영달이 변호사였던 덕분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은행을 찾은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여금고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금고실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삼엄했습니다. 직원이 춘배의 대여금고를 열어주자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2개와 컴퓨터 저장 장치,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가 정리되어 들어 있었거든요. 영달 씨, 여기 있어요. 남편이 정말 뭔가 숨겨뒀어요. 명자는 흥분해서 최영달을 불렀습니다. 춘배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여기에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최영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서류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최영달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서재가 따로 있어서 서류를 검토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명자는 먼저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명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처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여기 있는 서류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거야. 첫 번째 서류철에는 회사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가 들어있고
두 번째에는 피해자 명단과 배상액이 정리되어 있어. 컴퓨터 저장 장치에는 녹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어. 이 증거들로 피해자들을 도와줘.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철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회사의 불법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모두 적혀 있었죠.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들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철에는 피해자들의 명단과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금 액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숫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300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연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는데 읽다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된 김모 씨, 회사 측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며 개인 과실로 처리. 정당한 보상금 5억 원.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진 박모 씨 가족, 회사에서 천재지변이라며 책임 회피. 정당한 배상금 10억 원.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비극들이었습니다. 춘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뒀네요. 최영달도 서류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당장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 위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영달 씨, 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죠?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런 증거를 발견한 이상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춘배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순 없어요. 최영달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지금 당장 이 서류들을 복사해서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 제출합시다. 동시에 여러 곳에 신고해야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배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서류 복사를 마친 두 사람이 막 외출 준비를 하려던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최영달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또 와요? 문은 잠갔는데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어디 계세요? 박태수였습니다. 그런데 태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검은 양복 남자들과 낯선 사내 둘이 함께 들어왔죠.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최영달이 당황해하자 검은 양복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춘배 친구들 명단 정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변호사 최영달 씨, 박춘배와 대학 동기시죠? 남자들은 거실로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박춘배가 숨겨둔 진짜 증거들 말이에요. 명자는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이건 피해자들을 위한 거예요. 할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박춘배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검은 양복 남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건데 제가 그냥 넘겨줄 순 없어요. 그럼 박춘배처럼 되고 싶으세요? 심장마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남자의 협박에 명자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남편처럼 되더라도 이건 절대 안 줘요. 이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최영달이 나섰습니다. 잠깐,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복사본도 전달했고 곧 수사관들이 올 거예요. 최영달의 말에 검은 양복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컴퓨터 저장 장치에 있던 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했어요. 당신들이 춘배를 협박하던 대화까지 다 녹음되어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 소리였죠. 우리 빨리 도망가요. 태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동시에 들이닥쳤거든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입니다. 모두 손들고 엎드려요.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검은 양복 남자들은 체포됐고 태수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수는 시동생이었지만 춘배를 배신하고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명자는 춘배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서류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건설업계를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 사건은 처음 봅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박춘배 씨가 남긴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회계장부, 녹음 파일,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수사관의 말에 명자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춘배의 한이 풀리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림건설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건, 피해자 수백 명, 피해액 300억 원, 내부 고발자의 목숨 건 증거 수집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춘배의 이름도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제목으로 춘배의 이야기가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명자는 신문을 보면서 춘배를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춘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명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처음 서보는 법정이 무척 낯설고 무서웠지만 춘배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증인께서는 고 박춘배 씨의 부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춘배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남긴 자료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대림건설뿐만 아니라 연관된 여러 회사들의 비리까지 드러났죠. 그리고 박태수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임직원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피해자들에게 총 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춘배가 정리해둔 명단 덕분에 피해자들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배상금 지급식이 열린 날 명자도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김철수 씨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김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해서 몇 년간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이제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딸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어요. 박춘배 씨가 천사예요. 정말로. 김철수 씨의 말에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춘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명자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부실공사로 집을 잃었던 박영희 씨, 회사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던 최정수 씨까지 모두들 춘배에게 고마워하며 명자를 위로해줬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남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희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피해자들의 말을 듣는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춘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거든요. 배상금 지급이 모두 끝난 후 명자는 최영달과 함께 춘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언론에서 춘배를 시민영웅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묘소를 찾아와 꽃을 놓고 갔더군요. 여보, 다 끝났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받았어요. 명자는 춘배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그런 일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명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춘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명자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춘배가 남긴 계좌에서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자는 이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고 무엇보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좋았거든요. 명자 씨 신문에 나오던데 정말 대단하셨어요. 옆 가게 박씨 아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명자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네에서도 유명해졌거든요. 그런 훌륭한 남편을 두셨다니 부럽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춘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춘배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명자는 춘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명자 씨, 이제 편히 살 수 있겠네요? 그럴 때마다 명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편히 사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명자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춘배가 즐겨 듣던 그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춘배가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명자는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제 명자는 정말로 평안했습니다. 춘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실현됐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깨달았거든요.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명자는 남편의 진심을, 피해자들은 잃었던 삶을,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저희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 한번 전해보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진한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